아주 슬픈 이야기, 하근찬 작가님의 순환 2대 볼 건데, 한국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맡게 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야.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일제 강요로 남태평양 어느 섬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폭격을 맞아서 한쪽 팔을 잃었어. 그리고 아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지. 전쟁에 끌려갔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 기차역에 마중을 나가는데, 아들은 슬프게도 전쟁 중에 다리 하나를 잃고 돌아와. 팔 하나를 잃은 아버지, 다리 하나를 잃은 아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묵묵하게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았어.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갑시다. 순환 2대.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도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을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말았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삐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었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할 끼고. 만도는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찍 누르며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간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고 팔을 흔들라치면 절로 굴러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있는 것이다.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엄살스런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 보였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젠걸음쳐 나가다가 개천 2개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었다. 한여름 장마철에 들어설라 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은 요즘엔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 보일 만큼 맑아져 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가 시려온다. 만도는 물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춤을 풀어 헤쳤다. 오줌을 찍 갈기는 것이다. 거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씩한 피리도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회쳐놓고 한 잔 쭉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했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2개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려나간 흉측한 몸뚱어리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 있었다. 물이 선뜻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붙는 사타구니깨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온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름거렸다.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도로변에 먼지를 부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곤 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 사이다.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여편네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너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네의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저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도는 술방 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 있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하였다. 신장로에 나서면 금세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깨-쭉지를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선 만도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보았다. 2시 20분이었다. 벌써 2시 20분이라니 내가 잘못 보나?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보아도 시계는 틀림없는 2시 20분인 것이었다. 한쪽 걸상에 가서 궁둥이를 붙이면서도 곧장 미심쩍었다. 2시 20분이라니 그럼 벌써 점심때가 지났단 말인가? 말도 아닌 것이다.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여보이소, 지금 몇 신교?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한테 물어보았다. 10시 40분이요. 예, 그런겨. 만도는 고개를 굽실하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러면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구나.
그는 이제 안심이 되는 듯 숨을 내쉬었다. 권련을 한 개 빼물고 불을 댕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노라면 만도는 곧잘 생각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은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